구글 클래스룸을 교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구글 클래스룸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용법으로 특히 교수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은 기본적으로 되도록이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하면 바로 클릭해서 구글 클래스룸 페이지로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현재 수업이 없고요. 구글 클래스룸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먼저 여기에 수업이 있고 구글 캘린더랑 연동이 되고요.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이제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보관 처리를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수업을 보관 처리하는 것입니다. 설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 것은 구글 클래스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인데요. 특히 저는 구글이 이제 이 클래스룸이 한번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고, 특히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신고 및 기능 요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를 알려면 되고, 특히 이제 사용하다 보면 좀 불편한 점이나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기능 요청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거를 언젠가는 되게 금방 아니지만 막 그런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새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의 거의 지속적으로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수업을 새로 만들거나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기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다양한 구글 앱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자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새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수업 만들기 또는 수업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여하기 만들기 나왔다는데 참여하기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구글 클래스룸은 이렇게 G Suite for 다른 비디오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G Suite for Education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계정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글 클래스룸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적어도 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즉 G Suite for Education이 아닌 그런 계정은 15GB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자료가 쌓이다 보면 금방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회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비디오에서 기존 비디오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일단 그 일반인들도 이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Gmail 계정으로 충분히 구글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G Suite for Education 이용하시는 분들도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용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만들면 수업 이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보겠습니다. 부제를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학기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강의실을 적어도 되고 그래서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시면 수업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단 만들면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공지사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까 여기는 다 설명드렸었고요. 일단 만들어지고 나니까 약간 달라지죠, 아까랑.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이 과목이 여기 뜨고요. 미완료 과제라는 것은 과제를 줬는데 아직 기한이 아직 안 지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과제를 제가 채점하지 않은, 검토하지 않은 과제도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수업 코드가 여기 생기는데요. 수업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업 코드가 생기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만든 이 수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주면 이 코드를 통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것을 코드를 아예 전체 화면을 이렇게 대형 화면에 띄워놓으면 또 역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은 꼭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바꾸고 싶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아까 수업 정보 그런 것들을 또 추가하거나 바꿀 수가 있고요. 일반 설정에서는 이렇게 수업 코드 이거를 표시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특히 이 재설정 기능을 통해서 다른 코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코드가 좀 바뀌었죠.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따가 잠시 뒤에 소개를 더 드릴 텐데, 여기에 학생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느냐, 댓글을 달 수 있느냐 그런 설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토론 수업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댓글만 달 수 있게 한다든가 선생님만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설정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에서 수업 과제가 올라왔을 때 그 첨부 파일이나 세부 정보까지 다 표시할 것이냐, 알림 요약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과제 페이지, 수업 페이지에서 또 과제를 내면 그 과제에 이것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스트림에서도 그런 자세한 정보가 표시 없다고 판단되시면 간단하게 알림 요약만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삭제된 항목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성적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설정이 마무리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돌아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수업 테마가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칼이 등장하고 그래서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네요. 또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그 테마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테마에 가셔서 여기서 그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고르시면 됩니다.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기타를 누르셔서 또 다른 주제를 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에서도 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수업이니까 이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한번 택해볼까요? 이걸 택하면 이렇게 테마가 잠시 기다리면 바뀌게 되고, 그 주제 색깔에 맞춰서 파란색에 맞춰서 글씨나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공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만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 사진 업로드를 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주제로 테마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스트림에서 이 스트림 페이지, 수업, 사용자, 성적 이렇게 4개의 페이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림 페이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소식이나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수업의 전체 학생들에게 또 일부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공지사항 같은 것도 올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제나 설명을 쭉 달고 자료를 추가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링크 또는 별도의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유튜브 비디오를 바로 검색해서 관련 주제에 관련된 유튜브 비디오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이 비디오를 보고 본 다음에 어떤 수업 활동을 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단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어 기반이라서 약간 어색한 표현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어로. 여기서는 게시물보다는 게시가 더 적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게시물뿐만 아니라 예약할 수도 있고요. 임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미리 예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날짜와 시간에 이것이 게시가 되는 것이죠. 미리 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게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면 이렇게 스트림 페이지에 게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때그때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이 발표를 했을 때 발표 슬라이드나 발표 비디오를 발표 직전에 여기에 올리면 다른 학생들이 여기서 이걸 통해서 그 자료를 참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교수도 여기다 댓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질문과 토론이 역시 또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스트림 페이지는 스트림이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 시간 순서대로 쌓이는 것이거든요. 흐름처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괜찮은데 계속 자료가 쌓이다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요. 대신 좀 더 그게 대신 이거의 장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수업 페이지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과제나 주제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것의 장점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올린 자료들이 역시 바로 이 스트림에도 뜨기 때문에 스트림의 장점과 또 체계적인 관리의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수업 페이지에서 주로 기본적인 자료나 공지사항을 올리고요.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제가 바로 올릴 때 그리고 굳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자료 같은 경우 여기다 올리곤 합니다. 수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여기 역시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선택지가 뜨거든요. 과제, 퀴즈, 질문, 자료, 게시물 제사용, 주제 각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제를 만들면 이 과제는 뭐 에세이 과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에세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에세이를 쓰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안내사항을 적고 또 자료도 추가해주고 또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본다든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확인해 본다든가 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확인해 본다든가 또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걸 보고 본 뒤에 그것에 바탕을 둬서 에세이를 작성하라 그런 식으로 그런 파일을 아까처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아예 여기서 제가
파일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여기서 파일을 만들어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 같은 걸 통해서 쭉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비디오로 만들도록 하고요. 특히 설문지 같은 경우 유용한 것은 퀴즈를 여기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데 이 퀴즈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를 올려서 과제를 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선택할 수가 있고 점수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채점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50점 만점으로 할까요? 5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 그래서 3월 27일까지 하도록 하면 3월 27일까지 여기 날짜만 정하면 자동으로 그날 밤 11시 59분 12시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특정한 시간을 정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금요일 4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되고요. 주제도 여기서 정해서 그냥 만약에 주제 없이 올리면 아까 스트림처럼 그냥 과제가 올라갈 텐데요. 주제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 수업 페이지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제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과제라는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그런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이 에세이 과제를 내게 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제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기준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 기준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새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기준표를 새로 만든다고 치면 이렇게 일종의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이냐 과제평가 기준 또 등급이나 그런 등급의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제와 함께 이 기준표의 사본을 받게 돼서 내가 A 등급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렇게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이 A 플러스다 또는 우수 이런 식으로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경우에 몇 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등급 추가를 하면 또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준을 또 다른 tuy를 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요. 죄송합니다. 기준표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제가 내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네요. 자, 과제라는 주제를 줬고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제 만들기를 하면 과제가 만들어집니다. 과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아까 주제를 이렇게 과제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주제 항목 아래 과제라는 주제가 뜨게 되고요. 과제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제가 방금 제시한 그 과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출함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0으로 뜨지만 학생이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몇 명의 학생이 제출했는지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요. 과제 보기를 누르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쭉 볼 수가 있고요. 제출함을 누르면 제출한 학생들의 과제만 따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채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제 보기를 누르면 또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지금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지만 여러 명의 학생의 과제를 돌아가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채점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지금은 방금은 그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주는 과정에서 주제를 정하는 그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아예 주제만 따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제를 만드는 거는 뭐 자료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들면 아까 과제와는 별개의 과제와는 별개로 새로운 주제, 지금 자료라는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할 수도 있고,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일단 주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료를 또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라고 하고, 이따 또 한번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자료를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비디오, 테드 비디오를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추가가 되고요. 여기 주제 없으면 뜨는데 아까는 여기서 새로 주제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만든 새로 주제만 추가했었던 것이 여기 바로 있죠. 이걸 택하면 새로운 자료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또는 주제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리를 쭉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주제를 이렇게 정말 주제별로 제목을 정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주차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주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은 보기가 편하지만 이제 다양한 주제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학생들은 이제 자료는 여기서 보고 또 과제는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해당 주차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그래 이제 되게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1주차 수업에 갖다 놓고, 과제도 이렇게 쭉 옮겨놔서 1주차 수업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들 여기다 쭉 옮겨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차별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 2주차 수업이 됐을 땐 또 그렇게 방식도 하고, 지나간 자료들은 다시 원래 자료는 자료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또 과제는 과제대로 이렇게 모아놔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자료 자체 이 주제 전체를 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또 이렇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페이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주제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올려놓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구글 캘린더가 있어서 그 일정과 관련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에 관련된 일정을 같이 공유해서 캘린더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우리가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이 수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다 이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학생들이 제출한 그 과제물들이 여기에 쭉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동으로 이 수업 이름과 함께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클래스룸이라는 폴더 아래 이 수업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Gmail 계정은 이 드라이브가 15GB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이제 교사와 학생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학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는 학생을 바로 여기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초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특히 지메일 계정을 알고 계시다면 바로 거기서 초대를 하면 되고요. 또 지메일의 그 아이디,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라도 초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초대해서 학생들을 쭉 관리하면 되고요. 또 학생이 아닌 경우는 또는 중간에 빠진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서 사용자 여기서 뺄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페이지가 되고요.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뜨게 되고 선택해서 그 학생들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어, 여기서도 그러니까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은 제가 이 수업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교사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어, 이 새로 추가된 선생님들은 수업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 즉 과제를 올리고 또 자료를 추가하고 또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그런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여러 명의 교사가 보조교사라든가 또는 공동교사가 같이 한 수업을 관리하는 그런 멋진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이것을 더 좀 발전시키면 꼭 이 구글 클래스룸을 수업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온라인 교무실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가 학교에 또는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초대를 해서 여기에 가입을 하면 수업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는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그 여러 명의 교사들이 같이 자료도 관리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 또 이것 말고도 꼭 교육용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의 또 어, 응용해서 또 다른 용도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창의적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교육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조직에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자료들을 다 관리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적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아직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과제들을 제출하고 채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일종의 엑셀 파일 같은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 학생 이름이 쭉 세로로 쭉 행이 되겠죠. 행을 따라서 쭉 이름이 형성이 되고 또 과제별로 과제 1, 과제 2 이렇게 과제들별로 그 열에 쭉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엑셀 파일 같은 스프레드시트까지 생성이 되고요. 내가 부여한 아까 채점을 하면서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그 부여한 점수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되고 총점까지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여러분들 볼 수 없게 되겠지만 학생이 들어와서 과제를 수행한 경우 그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직은 아주 아쉬운 것은 이 생성된 이 스프레드시트를 하나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아직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아까 질문 여기서 이 기능 요청에서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아마 그런 기능을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설정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난 경우에 이 보관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미완료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채점하지 않은 그런 미완료 과제는 여기에 뜨게 돼서 한꺼번에 이것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된 경우에 보관 처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연습용으로 한번 해봤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보관 처리된 수업은 그렇고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여기 이제 수업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만들기에서
제가 아까 과제, 자료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 주제도 설명드렸고요. 게시물 재사용이 있거든요. 게시물 재사용은 바로 다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아까 했었던 그런 그 자료와 이 에세이 과제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거를 선택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사용이 하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비슷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 과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지난 학기에 다른 학기에 사용했었던 과제들을 또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줬던 과제들을 불러와서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일종의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새로 자료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과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방금 올렸던 과제가 여기 뜨잖아요. 그렇게 재사용하는 게시물 재사용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질문 기능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토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객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객관식으로 하면 옵션을 주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단답식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학생들이 쭉 답을 쓸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고 새로 파일을 또 만들 수가 아까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점수, 기한, 주제. 자, 이거는 뭐 새로운 주제를 정해볼까요? 주제를 만들어서 토론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 학생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답글을 달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토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수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질문이 토론 섹션에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일단 질문을 하면 학생이 답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쭉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답글과 댓글을 통해서 토론하라고 그러면 이제 쭉 뜨게 되죠. 그러면 그 토론 결과가 그 질문과 답글의 그 결과 여기 쭉 기록이 되게 되고요. 사라지지 않고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 그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에세이 과제를 부여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에세이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게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토론했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토론 기록을 보고 그걸 다시 상기하면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 과제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퀴즈에 대한 안내사항을 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추가할 수가 있고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똑같은데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퀴즈가 만들어졌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짧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퀴즈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랭 퀴즈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구글 설문을 통해서 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퀴즈 제목을 달고 설명을 달고 디지털 리터러시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정하고 객관식 질문을 해서 여기 답을 달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답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점수를 몇 점 정할 수도 있고
완료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답이란 뜻이죠. 더 추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채점도 자동 채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주관식뿐만 아니라 뭐 장문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에세이식으로 쭉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퀴즈 구글 설문에 관해서는 사실 또 설문에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비디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것은 지금 이 비디오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설문을 통해서 퀴즈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 채점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퀴즈를 보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커닝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의 순서를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옆 친구와 일치하지 않는 질문의 순서로 퀴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구글 그 설문에 대한 별도의 비디오로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 퀴즈는 그렇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퀴즈를 만들게 되면 역시 기준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퀴즈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죠? 이 스트림서부터 수업, 사용자 관리, 그다음에 성적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가장 중심은 이 수업입니다. 이 수업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자와 학생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온라인 수업 또 온라인 그 클래스룸이 운영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는 그 학생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